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유럽의 기차는 왜 러시아 국경에서 멈추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역사를 관통하는 지정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더 보더가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답은 여권 심사나 세관 검사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선로의 간격이 서로 맞지 않아 생기는 일입니다. 유럽의 표준궤와 러시아의 광궤, 이 두 레일의 간격에 89mm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간극이 전쟁과 침략, 그리고 냉전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배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89mm, 이 숫자가 가진 거대한 의미를 이제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계에는 크게 두 가지 철도 궤관이 존재합니다. 먼저 표준궤는 조지 스티븐슨이 설계한 1435mm 규격으로 프랑스와 독일 등 서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 철도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 철학은 국경을 넘나드는 시민과 석탄과 철강으로 대표되는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격이었습니다. 반면 러시아 광궤는 1524mm 규격으로 1970년대에 이르러 1520mm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구소련 연방 국가들, 그리고 핀란드에서 사용되며 방어와 고립이라는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보시다시피 1435mm와 1524mm, 이 단 89mm의 차이가 오늘날까지도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결정은 1842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철도위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은 1435mm 표준궤로 빠르게 통일되어가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엔지니어들은 늪지대와 혹독한 겨울, 고하중 화물을 견디기 위해 더 넓은 1524mm 규격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차르의 승인 아래 러시아는 유럽 네트워크와의 호환성을 포기하고 독자적인 광궤를 채택했으며 1860년에는 모든 신규 철도에 광궤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결정의 이면에는 단순한 기술적 결정만이 아닌 정치적 결단이 숨어 있었습니다. 1812년 나폴레옹 침공의 뼈아픈 트라우마가 있었던 러시아는 침략자의 기차가 우리 땅을 달릴 수 없게 하라는 강박적인 뼈아픈 경험이 있었죠. 유럽과 똑같은 선로를 까는 것은 잠재적 적군에게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 레일의 간격은 단순한 규격이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적진을 뚫고 들어올 수 없게 만든 보이지 않는 요새였으며 1812년에 트라우마가 낳은 독특한 궤도 장벽이었습니다. 이 궤도 장벽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1941년 여름 독일의 바르바로사 작전 때였습니다. 독일군이 소련 국경을 넘었을 때 1435m 표준궤에 맞춰진 보급 열차들은 1524m 광궤 앞에서 진격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는 독일군에게 치명적인 지연을 초래했습니다. 연료 고갈과 탄약 부족으로 진격하던 전차들은 뒤따라오지 못하는 기차를 기다리며 방치되었고, 이 89mm의 틈이 소련군에게 방어선을 재구축할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이 작은 궤간의 차이가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독일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대한 개궤 공사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진격 속도에 맞춰 뜯어고쳐야 했던 소련 철도의 길이는 무려 1만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작업조가 하루에 변환할 수 있었던 최대 선로 길이는 고작 3에서 5km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전선이 바뀔 때마다 소련군은 다시 광궤로 복구시키며 선로 자체를 무기로 활용하는 무한 반복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전쟁의 병참은 인내와 적응의 싸움이 되었고, 이 89mm는 수백만 명의 운명을 결정지은 치명적인 병목이 되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이 궤간의 차이가 두 개의 유럽을 나누는 물리적인 철의 장막으로 작용했습니다. 표준궤인 1435mm는 서유럽의 자유민주주의와 나토 경세 블록을 상징했습니다. 반면 신규 광궤인 1520mm는 동유럽 위성빅가들을 모스크바에 물리적으로 종속시키고 서방과의 무역을 차단하며 이념적인 수출 정책의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레일 간격은 단순히 기차가 다니는 길을 넘어 정치적 이념과 경제 시스템까지 구분짓는 중요한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의 국경을 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대차 교환, 즉 보기를 스왑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경에 진입한 열차는 기관차를 분리하고 객차 단위로 해체됩니다. 다음으로 유압식 리프팅 잭을 이용해 승객이 탑승한 채로 객체를 통째로 들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궤간의 대차를 밀어내고 새로운 궤간의 대차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9량짜리 여객열차 기준으로도 약 1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심각한 병목 현상을 유발합니다. 브레스트역에서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됩니다. 이러한 괴간 단절은 물류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평시에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 베를린 화물 열차 한 대당 환적 대기 시간이 최대 12시간이나 소요되며 이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비효율과 화물 부패를 초래합니다. 전시에는 군사적으로 더욱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발트해 국경의 야적장들은 결정적인 초크 포인트로 작용하여 나토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물자가 서방 기차에서 바로 진입할 수 없어 심각한 지연과 적의 타겟팅 위험에 노출됩니다. 12시간이라는 대기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중립국 핀란드 또한 이 문제로 인한 현실적인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핀란드는 스스로를 동서양의 다리라고 말하지만 그 다리는 결코 완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철도는 러시아 제국 치하 대공국 시절 1524mm 광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서구 이웃인 스웨덴은 1435mm 표준궤를 사용하지만 핀란드는 경제적인 이유로 광궤를 잔류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국가 철도망과 터널, 다리를 유럽 표준궤로 바꾸는 것은 수조 달러 규모의 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의 이야기는 단순한 철도 문제를 넘어선 지정학적 선택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 국경을 허무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바로 가변 궤간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열차를 멈추거나 분리할 필요 없이 시속 15km로 특수 장치를 통과하며 바퀴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헬싱키를 연결하는 알레그로 고속열차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고가의 특수 객차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규모 군사 화물이나 일반 화물차에는 도입할 수 없어 물리적 단절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여전히 변수는 존재합니다. 2022년 우리는 다시 닫힌 물리적 국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념의 분열이 선로를 다시 끄는 것입니다. 신냉전의 도래와 함께 궤간의 차이는 다시 가장 명확한 적과 아군의 경계선으로 회귀했습니다. 한때 연결을 상징하던 기술적 시도들은 운행을 멈추었고 선로는 무기와 자원을 수송하는 물류의 차단선으로 기능하며 1941년과 동일한 지정학적 장벽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은 러시아 궤간을 버리기 위한 27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 바로 레일 발티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 870km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발트 3국을 관통하여 러시아 광궤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하는 유럽 표준궤 신규 전용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속도나 운송량 확대를 넘어섭니다. 과거 소비에트 인프라의 잔재로부터 국가를 완전히 떼어내어 서방 세계에 안착시키려는 최고 수준의 안보 의지를 상징하는 지정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89mm는 단순한 공학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조각한 철의 간극, 즉 더 아이언 캐즘이었습니다. 궤도 폭의 차이는 가장 물리적이고 단단하게 구축된 국가의 방어 기제였으며 철도 레일 하나의 폭이 대륙의 운명과 전쟁의 룰을 지배했습니다. 1842년의 결정은 오늘날 유럽의 지정학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의 무게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